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저희 사회조사 분석사를 위한 이 조사 방법론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합격을 위해서 이제 조사 방법론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한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조사 방법론부터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조사 방법론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비전공 초심자 맞추는 이제 강의가 배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 이제 그 해당 전공을 이제 충분히 이제 여러 과목을 학교에서 수강하시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식을 익히시고, 이 자격증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입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강의에 대한 수요 자체는, 보시다시피 비전공 초심자에 아무래도 그죠? 가장 몰려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교재를 바로 접한다 했을 때 아무래도 어때요? 컴팩트하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개조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한번 아주 기본적인 내용, 아주 쉽게 말해야죠. 이제 뭐 스토리텔링이라는 말 요새 유행하는데, 그래서 이 초보자를 위한 기초 선행학습 과정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를 위한 기초 선행학습, 이제 별도의 자료가 또 업로드가 되겠지만 이 과정을 충분히 수행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컴팩트하게 구성된 교재로 입문하시면 아마 굉장히 좀 부드럽게 과정이 연결이 되면서 좀 내용도 좀 재미있게 아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내용은 어차피 기존의 컴팩트한 교재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만은 일단은 그 중에서 핵심 내용을 좀 추출해가지고 먼저 이제 공부에 대한 재미도 한번 붙여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학적 사고에 대한 조사 방법론 체계에 대한 아주 이제 first step 과정이죠. 기초 과정을 한번 우리가 충분히 쌓아놓는 그런 어떤 강좌를 기획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기초 선행학습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적 사고 체계에 대한 건데요. 이 과학적 사고라는 어떤 그죠? 분명히 지금 우리의 인식을 정초하고 있는 이 기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런 사고 체계에 대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뭐 데카르트 이래로 말이죠. 이제 중세관을 좀 벗어나서 그것도 뉴턴이나 갈릴레이, 그죠? 특히 갈릴레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연 세계에 대한 수량하라 그랬죠. 뭐 이런 사고 체계들이 쭉 어떻습니까? 근대를 통해 내려오면서 또 사회과학으로 흘러들어오게 된 거죠. 이번에 자연과학도 역시 이런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가장 어떻습니까? 정통한 체계로서 뭐 접근이 되겠지만, 특히 이제 사회학을 위주로 해서 말이죠. 오기스트 꽁트나 에밀 디르갱 이후로 말이죠. 우리가 이 처음에 사회 물리학이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사회 현상이 어떻습니까? 이 자연과학의 법칙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현상학을 위시한 후기 행태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과학적 사고에 대한 접근이 우리 일상 삶에 대한 과학적 사고에 대한 접근이 많은 비판도 받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이런 체계를 굉장히 비판했었던 에드문드 후설 같은 현상학의 창시자조차도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만 너무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들이 보면 바로 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추론하고 확률을 토대로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추론 통계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뭐 그죠? 통계학적 지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표현하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조사 방법론 저변을 통해서 묻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과학적 세계에 대한 어떤 전반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왜 활용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어떤 비판점이 있는지, 이 비판점에 대해서 또 어떤 또 질적 방법을 같이 우리가 또 조합해서 우리가 좀 더 뭔가를 안다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죠? 뭔가 우리가 뭔가 그냥 안다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체계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아는 거를 설명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죠? 나 혼자만의 정신세계, 내가 안다. 그걸 주장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논증을 떠나서 실증 과정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논리학적 기반이 혹은 이런 실증 분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더 굳건한 사고 체계, 우리 지식 체계로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과학적 사고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를 토대로 또 과학 철학에 대한 일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초보자를 위한 기초 선행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죠? 좀 내용을 좀 닦아놓고 들어가시면은 훨씬 아마 공부가 좀 편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역시 이제 조사 방법론 체계니까 어떻게 돼요? 뭐 당연히 우리가 실험 설계에 대한 내용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뭐 좀 타당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말이죠. 어떤 뭐 각종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실험 설계를 할 것에 대한 문제들, 기초 과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성하는 강의는 조사 방법론 1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사 방법론 1에 대한 기초가
튼실해야지 그 기반으로 돼요. 조사본은 2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관계에서 나중에 사회통계에서 배우시는 막연하다고보다는 통계 기법들이 막연하게 접근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겨야겠죠. 공부가 훨씬 더 재밌고 쉬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이제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학적 연구 방법론 첫 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업로드된 자료를 잘 활용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반을 토대로 우리가 컴팩트하게 구성된 교재에 이제 접근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교재하고 많은 내용이 중복되겠지만 굉장히 빨리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먼저 우리 구성을 보면은 처음에 기초 논리학에 대한 이해인데요. 논리학 책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논리학에 대한 전반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뭐 논증 분석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초 논리 이해 속에서 우리가 연역과 기납이라는 사고 체계를 익히고요. 이런 거 출제가 될 뿐더러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 사고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연결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먼저 가를 보고 나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모든 금속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철은 금속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철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연역입니다. 연역출인 거죠. 일반적인 원칙이 나와 있고요. 그 원칙에서 개별적인 사례를 도출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나를 보시면 어때요? 금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구리는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납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철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금, 구리, 납, 철은 모두 금속이다. 그러므로 모든 금속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자, 이런 사고체계를 뭐라고 하죠? 기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역과 기납. 이건 이제 지울게요. 왜 이러죠? 추론부터 적어야죠. 추론인데 연역과 귀납 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연역법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보통은 사회과학들 많이 전공하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에 우리 시대에 가장 널리 보편화된 사회과학 중에 하나가 경제학이죠. 경제학이 여러분 대부분 이제 연역법 체계를 쓴다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은 어떻게 하죠? 먼저 기본 전제를 깔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합리적 선택, rational choice 한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에서 어떻게 계속 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공 선택론이다, 퍼블릭 초이스 이런 분야까지도 확장이 되는데 외연이 거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공직자, 관료들, 그죠? 예전에 이제 공익의 수호자라고 봤었지만 그들도 자기 이익, 셀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그죠? 셀프 인터레스트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인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전제를 깔고 나가죠. 자, 이 일반적인 원칙 안에 개별적인 사례를 전부 다 포섭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도식도로 나타난다면 이 일반적인 어떤 틀을 잡아놓고 원칙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이 안에서 노는 거죠, 그죠? 귀납은 어때요? 귀납은 예를 들어서 들쭉날쭉합니다. 그죠? 들쭉날쭉해요. 여기서 이제 봤더니 이런 잠정적인 패턴 추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요 안에서 오는 거죠, 그죠? 이 많은 경우 우리가 그래프를 많이 그리지만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딱 전제를 깔아놓고 이 안에 포섭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보통 어때요? 이렇게 되죠. 거기서 이제 잠정적인 패턴을 딱 추론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떤 일종의 진압 체계라고 볼 수 있겠지 말이에요. 연역 추리와 기납 추리,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무난하고요. 연역과 기납에 대한 사례는 우리가 꼭 학습을 통해서 익힌다기 하기 전에 상식 체계로서 우리한테 널리 보편화된 지식이잖아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거기 보시면은 그 상자 박스를 쳐놓고서 말이에요, 그죠? 박은진 김희정 교수님이 비판적 사고를 위한 논리라는 책에서 연역과 기납에 대해 가지고 모든 사전과, 그죠? 모든 교과서에서 어떻게 정해냈는지를 쫙 리스트업 시켜놨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좀 재밌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한번? 그 상자 보시면 어때요? 연역과 기납의 사전적 정의라고 되어 있죠. 1. 연역. 몇 개의 명제가 옳다는 가정 아래 다른 명제도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방법. 개별적인 명제를 성립시키는 논증을 연역이라고 할 때가 많지만 협의로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명제를 전제로 한 다음 다른 명제를 성립시키는 논리적 방법을 말한다.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여기 나와 있죠. 또 민중서림 국어 대사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역. 일반적인 원리를 전제로 하여 특수한 다른 원리를 이끌어내는 추리다. 또 새 우리말 큰 사전은요. 일반적인 명제나 진리를 전제로 하여 보다 특수하고 개별적인 명제나 진리를 이끌어내는 추리다. 동화 새 국어사전은 논리학에서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논리의 절차를 밟아서 낱낱이 사실이나 명제를 이끌어냄 또는 그러한 일. 굉장히 많이 돼 있죠. 어떤 건지 좀 아실 겁니다, 아마. 그죠? 귀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납은요. 귀납은 보시면은 처음에
개개의 사례를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사례들이 포함되는 일반 명제를 확립시키기 위한 추리.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이죠. 그 다음에 국어대사전 또 보시면 개개의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내는 일, 특수로부터 보편을 이끌어내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어때요? 예, 지약사에 나온 교사용 지침서, 고등학교 교사용 지침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개개의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이다라고 나오죠.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쭉 정리들이 나와 있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건지 뭐 잘 파악이 되실 거고요. 한번 예문을 볼까요? 그 예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제를 가지고 한번 맞춰보시죠. 1번 보세요. 많은 수의 A가 다양한 조건에서 관찰되었고 그리고 관찰된 A가 모두 예외 없이 B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A는 B라는 성질을 가진다. 그죠? 개별적인 사례, 관찰 사례로 보통 잠정적 패턴을 추론해낸다. 귀납입니다. 2번 보시면 이 코르크막에는 나무이고 그것은 물 위에 뜬다. 융변체로 된 이 물체는 나무이고 그것은 물 위에 뜬다. 그러므로 나무로 된 모든 물체는 물 위에 뜬다. 나무가 물에 뜨는 건 많은데 이 추론 과정이 어떻습니까? 귀납 체계죠. 그다음 3번에 소금암 광산으로부터 얻은 소금이나 바닷물로부터 얻은 소금이나 그 소금 NaCl 안의 염소 질량을 조사하니 60.66이었다. 따라서 모든 소금에는 염소와 질량이 60.66 존재한다. 귀납이죠. 이것도 추론 과정이에요. 자, 4번에 비가 올 때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온다.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연역체계죠. 추론 방법이 연역체계. 이 당부당을 떠나서 이 추론 과정이 이제 귀납이냐 연역이냐를 보는 거예요. 다음에 5번 보시면 모든 19세 이상인 사람만이 투표 자격이 있다. 그런데 철이는 아직 18세이다. 따라서 철이는 투표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도 연역적인 추론 체계로 볼 수 있겠죠. 연역과 귀납을 이렇게 보시고 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과학적 연구에 대한 이해로 들어갈게요. 자,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독립변수와 종수변수 간의 관계죠. 이거 잠깐 지우고 여기만. 이 원인과 결과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과학을 추론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여러분 추론함에 있어가지고 막연하게 우리가 독립변수, 종수변수만의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과학적 사고를 하는데 이런 과학적 사고가 어떠한 사고 체계 속에서 이제 정립이 돼가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부대적인 조건을 또 필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기초 입문 과정으로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그 예를 들면서 말이죠. 뭐 과학적 사고에 대한 이해 나오는데, 과학은 일단은요, 그 스터디랑은 달라요. 사이언스랑, 그죠? 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학적 전제, 학적 기반이라는 것들이 여기 법학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건 좀 많이 다른 겁니다. 법학은 스터디예요. 과학은 어때요? 이게 추론하는 것들이고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성에 대한 추론이고. 이게 인과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삼남 현상을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어떻게 보면은 이 근대 체계와 같이 하는 거죠. 우리 지식 체계가 말이죠. 이 근대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그 중세와 근대를 가로짓는 그 중간에 우리 인류사적인 굉장히 큰 변환이 있었죠. 이게 뭡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르네상스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신탁, 그죠? 어떤 신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다 이루어졌다면은 거기서 또 벗어나서 종교혁명이라든지 말이죠. 우리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것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뭐 종교혁명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학적 혁명도 분명히 다 안에 포함되는 거고 말이죠. 과학적 세계관의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또 어때요? 마키아벨리 유신한 또 권력 간의 또 변화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특히 이렇게 그죠? 과학을 통해 가지고 과학이 굉장히 융성하고 활발해지면서 우리 사고 체계가 이렇게 정립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학이라는 것들이 중세에는 크게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았는데 근대 들어가서 지배하고요. 그 학을 지배하는 사고 체계가 또 뭐예요? 핵심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학적 사고가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또 뭡니까? 너무 매몰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원인과 결과, 인과적 관계만으로 우리 삶을 모두 다 포섭할 수는 없게 되는데, 그로 생기는 문제는 이제 질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많이 극복이 되고 있죠. 그 관계 지금 미리 지금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숲을 보시면 좀 봐두시고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입문 과정이니까 과학에 대한 이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학의 연구에 대한 이해, 로마자 1번에 또 1. 과학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과학이란 흔히 공학적 기술이나 그에 관련된 이론 또는 자연과학의 약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학을 이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현실의 경험 세계와 자연현상에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질서와 규칙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어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라고 과학을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사회현상을 설명하면 사회과학이고 자연현상에 관한 것이라면 자연과학이다. 이와 같은 법칙을 다른 말로 이론이라고도 한다.
자, 법칙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의미로 사는 데는 법과 운동을 해서 안 된다. 여러분들이 법과 다른 겁니다. 법칙하고요.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할 때는 법학의 연구 대상인 헌법, 민법, 상법, 형법, 절차법 등을 의미한다. 법학의 학은 과학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스터디, 배운다는 뜻이다. 여러분 학교 가시면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자연과학대가 있고 사회과학대가 있죠. 하지만 법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대는 법학대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죠. 그죠? 단과대가. 왜냐하면 거기는 사이언스가 아니라 익히고 배우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스터디를 격화해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인 겁니다. 법이란 사회 현상의 법칙을 설명한 과학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서로 간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계약이다. 계약 내용이 국가와 국가의 것인가 국제법, 개인 간의 것인가 민법, 개인과 국가 간의 것인가 공법에 따라서 계약, 즉 법을 분류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사회법칙은 사회론이며 자연법칙은 자연론이다. 자, 이와 같은 이론들이 집합적으로 일련의 분류체계와 계통에 따라 정리된 것이 학문이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의 법칙을 설명하는 과학이다. 예를 들면 경제학은 인간들의 경제행위나 경제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법칙을 설명하는 이론들의 체계로 구성된 학문이고, 정치학은 정치현상에 나타나는 질서와 법칙을 설명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사는 아무래도 사회과학에 좀 기반을 두고 보는 것들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회과학에서도 이 과학이라는 것들은 먼저 어디서 정립된 겁니까? 예, 바로 과학, 그죠? 과학, 자연과학을 통해서 보면 정립된 것들이 사회현상까지 치고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또 우리 많은 또 철학자들은 불행이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모든 걸 수량화하고 계측화해서 인과의 법칙으로 우리 삶을 또 규격화시키는 것들이 또 거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량화시키고 계측화시키고 그죠? 어떤 법칙화시키려는 시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은 또 한쪽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또 이만큼의 어떤 진보를 이루게끔 만든 것도 있잖아요. 그죠? 때문에 그건 균형 잡힌 사고로 볼 문제지 일방적으로 뭔가 배격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여담이지만 뭐 명절 때 그죠? 여러분이 경제학과를 다닌다, 뭐 정치학과를 다닌다, 폴리티컬 사이언스 아니면 이코노믹스 경제한 뭐 전공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너는 뭘 전공하니? 그러면 예 삼촌, 예 큰아버지, 저는 뭐 경제학을 전공합니다, 정치학을 전공합니다. 그럼 경제학이 뭐 하는 학문인데, 정치학이 뭐 하는 학문인데? 그랬을 때 말문이 막힌다면은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 실망스럽겠지만 본인도 안타깝겠죠. 왜요? 아니 4년 내내 뭔가 많이 공부했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뭘 하는지에 대해서 그 숲을 보지 못하고 그 체계를 얘기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예, 저는 과학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사회 현상을 연구합니다. 그중에 특히 경제 현상을 연구합니다. 예, 저는 과학적 체계, 과학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정치 현상을 연구합니다. 사회 현상을 연구합니다. 그중에서 정치 현상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정치학을 합니다. 그죠? 정치학이 영어로 뭐예요? political science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은 그러니? 그러면서 얘기하시겠죠. 그죠? 굉장히 여러분들 만족스럽게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사고 체계에 대해서 접근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것들은 또 많은 또 질적인 방문론이 있으니까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냥 균형 잡힌 사고를 낼 문제지 서로가 뭐를 배척하고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번에 뭐예요? 과학적 지식에 대한 경로가 있잖아요. 과학적 지식에 대한 경로가 있는데 하나 합의적 사실이고요. 하나 경험적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합의적 사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체계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는 다 입증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그러겠지만 우리 안 그런 것도 많습니다. 또 2번에 있는 경험적 사실, 작은 2번에 있는 경험적 사실 같은 경우는 경험했으니까 과학적 체계로 받아들이기가 좀 무난하겠죠. 그죠? 하지만 합의적 사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라는 것들이 명백하게 입증된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의 또 가설책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선생님 그럼 창조론이 옳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뭐냐면은 진화론이 진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제 간접적으로 발굴된 여러 뭡니까? 뭐 화석이라든지 말이죠. 여러 과학적 증거를 통해 가지고 잘 그런 가설 체계를 통해 가지고 먼저 정립을 하고 그 관찰된 발굴된 뭐 화석이라든지 말이에요.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가지고 대치시켜 봤더니 이렇게 한번 결합시켜 봤더니 어때요? 그래도 꽤 설명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체계를 가지고 간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진리력이고 그러면은 그럼 여러분 그게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과학 철학에 대해 배우겠지만 과학은 여러분 알아가는 거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그죠?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진리. 트루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란 거 어디서 찾아요?
진리라는 것들은 여러분 뭐 종교 같은 데 찾는 거예요. 그죠? 과학이라는 것들은 스스로가 언제요?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항상 새로운 증거를 통해서 깨질 수 있는 가능성, 내가 스스로 해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면요, 그건 과학이 아니라 뭡니까? 그건 하나의 사이비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도 어때요? 관찰된 몇 개의 사실 가지고 그것도 우긴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죠? 계속해서 어때요? 그런 어떤 반론에 스스로 노출시키는 것들. 그게 진정한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과학자로 칭호를 받는 이유는 그가 어때요? E는 mc제곱이라는 그런 공식을 어때요? 알아내서 그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왜 뭐냐면 스스로가 반론의 여지를 항상 자신을 노출시켰다는 것들. 과학자로서의 그 자세. 그죠?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 것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합의적 사실 같이 읽어볼게요. 합의적 사실. 합의적 사실이란 다수의 사람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로 되는 것이다.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한다는 명제에 사람들은 동의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제로 위의 명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숨을 멈출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에 대해 오늘날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안다. 비록 직접적인 경험으로는 지구가 평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기 일종의 합의적인 믿음이 존재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많은 부분은 합의와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극소수의 지식만 개인적인 경험과 발견에 근거하고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학습 과정을 통해 습득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물론 지구가 둥글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들은 그래도 이제 뭐 자명하죠. 자명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주 좋은 예는 뭐냐면 진화론 같은 것들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여러분들 진화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 생물체가 어떻게 지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발전을 거듭해 왔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꽤 설명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과학적 자세지. 그냥 종교 뭐 개종화 막 했듯이 말이죠. 저기 저 녀석이 나한테 진화론을 거부했더니 개종을 요구한다. 그죠?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막 기독교로 바꾸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이슬람교로 바꾸고 이런 것처럼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도 이제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 많이 가르치면서 그런 태도들 많이 봅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 좀 이따 과학 철학에서 많이 보실 거고요. 경험적 사실은 아무래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용이하죠. 경험했는데 눈에 보이는데 자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과학적 지식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적 사실. 경험적 사실이란 자신의 직접 경험에 의해 믿게 되는 사실이다. 뾰족한 물건에 닿으면 아프다는 것과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 등은 사실들은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믿게 되는 사실들이다. 과연 진실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수많은 세월 동안 동일한 질문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현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은 그런 노력에서 나온 대답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오기스트 꽁트는 지식 습득의 진보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학적 단계죠. 현상에 대한 설명을 초월적인 것을 찾으려는 성향이다. 왜 비가 오는지를 신이 노예서라고 설명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런 사고들이 근데 문제는 그냥 아직까지도 우리 지금의 그죠? 지금의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보기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그죠? 소위 말하는 뭐 사주를 보고 말이죠.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무속인에 의존해 가지고 뭔가 우리 기룡화복에 돼 가지고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사실 그런 태도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형이상학적인 단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시대 때는 절대적이었고요. 형이상학적, 추상적 단계입니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를 중요시한다. 신학적 단계와 과학적 단계의 중간 과정에 있는 사회 방법으로 현상이나 사물의 이치들은 논리적인 성찰에 의해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 단계보다는 더 진일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눈으로 직접 보이는 그런 어떤 자명한 어떤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것들 내밀었을 때 형이상학 체계를 통한 사유 체계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만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얘기한다 그랬을 때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3번에 보시면 과학적 단계입니다.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경험이 중요시 된다.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라고 해도 그것은 경험적으로 실증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3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학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통해 우리 주위의 세계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과학적 방법은 오늘날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주된 방법이다. 과학적 인식 방법은 흔히 실증주의라고도 불린다. 실증주의란 경험적 사실들을 중시하는 사유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꽁트는 실증주의를 인간 정신에서 진보라고 보았다 보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실증주의를 굉장히 비판한 철학자들이 있죠.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질적 방법에서 어떤 거의 대가라고 했은 그러니까 뭐 인식론이죠. 사실은 어떤 방법론을 떠나서 그죠?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에드문드 후설 현상학을 들 수 있겠지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두 가지 종류의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화를 거기다 넣었잖아요. 희선이의 우화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볼까요? 희선은 외국 대사관의 디너 파티에 초대받았다. 거기에는 최고급 와인과 산의 진미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희선은 외국인들이 즐겨 먹는 튀김 요리 한 종류를 발견하고 이를 맛보았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 다른 손님에게 그 요리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그 요리의 재료가 지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속이 뒤틀린 것을 느끼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이러한 경우 희선의 요리에 대한 체험은 두 가지 유형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요리의 맛을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체험한 고소한 맛과 요리의 재료가 지렁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렁이는 음식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느낌이었다 보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어떻게 사실을 인식했습니까? 희선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렁이가 그죠? 지렁이가 그죠? 음식으로 적당치 않다는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어때요? 그다음에 이제 고소한 맛이라는 것들에 대한 그죠? 경험적 사실이 있는 거겠죠. 그죠? 이 지렁이를 뭐 먹는 사람도 있죠. 그죠?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뭐 애벌레부터 해서 곤충들을 주식으로 뭐 우리 정글 소년이 말이에요. 계속 표류하는 그런 만화 같은 거 본 적이 있는데 그죠? 표류하는 그죠? 문명권에서 성장해온 그죠? 백인 가족들이 말이에요. 표류하다가 우연히 어떻습니까? 그 정글에 있는 부족을 만나가지고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죠? 백인의 꼬마아이하고 원주민 꼬마아이하고 친해지게 되는데 원주민 꼬마아이가 백인 꼬마아이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가 그죠? 가장 아끼는 거 준 거죠. 보니까 애벌레입니다. 그죠? 지한테는 영양 간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문명권에서 성장한 그 백인 아이는 어때요? 그걸 뭐 기겁을 하고 말이죠. 그런 만화를 봤던 기억이 좀 있는데 뭐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그죠? 그 원주민 소년 같은 경우 어때요? 그 애벌레가 그 지역에선 사비적 사실로 영양 간식 아닙니까? 그죠? 반면 문명권에서 자란 그 백인 소년은 어때요? 그 지역에서 말한 합의적 사실로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경로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실증적 연구에 대한 소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이제 그 5가지 그죠? 또 과학적 지식에 대한 특징을 좀 넣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교양 지식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아주 강독해 보도록 할게요. 사회과학과 실증적 연구입니다. empirical research요. 특히 우리 사회조사 분석사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뭔가를 증명하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많이 설득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잖아요. 사회과학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론 책에 대해서 친숙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과학적 지식이 추구하는 대상과 영역들은 다양하다. 여기에는 사람, 사회, 문화 혹은 그 상호작용들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과학과 돌멩이, 나무, 인공위성 등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있다. 즉 사회과학이 인간의 행태와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면 자연과학은 동식물, 자연현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인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는 달리 인간의 의지에 따라 변화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과학이 과연 자연과학과 같은 과학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의 본질이 연구 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방법에도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도 과학으로 성립될 수 있다. 즉 사회과학도 연구 대상을 관찰, 측정하여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론을 구성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자연과학과 다를 바 없는 과학이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과학이 사회현상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은 자연과학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회과학이 과학으로 정립되던 초기에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영향으로 인간과 사회현상을 객관적,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다는 경험주의, 실증주의와 같은 양적 방법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다른 관점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인간의 주관성이 중시되는 질적 방법인 현상학 등도 존재한다. 현상학이라는 거 잘 표기해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별표 팍 쳐놓으신 다음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적 방법론이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 방법론에서 가장 이제 이걸 비판하고서 우리가 그에 대한 대립, 그죠? 하나의 접근으로서 말이죠. 이 방법론을 좀 넘어선 인식론 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방법론으로서도 소개되지만 사회과학에서 사실 철학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떤 현대 철학에서 그죠? 어떤 정점을 딱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현상학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이 두 가지 체계를 잘 여러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명심할 건 현상학은요, 그렇다고 해서 양적 방법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왜 이제 우리가 현상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상이라는 것들은 가치와 사실이 합으로 돼 있는데 지나치게 이 팩트, 사실만 연구하는 사조, 그걸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사실 외에 사실을 연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계량적 방법, 실증적 방법, 우리가 우선 세상을 알아가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걸 다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과학적 지식에 대한 특징입니다. 1번은 뭐예요? 실증적 경험적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직접적 관찰에 근거한다. 즉 우리가 어떤 명제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기준은 반드시 관찰에 근거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없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은 개개인은 똑똑한데 단결력이 없다라거나 명제나 여러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가지 분야에 정통하지 못하다 등의 명제는 직접적인 관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다음 비규범적입니다. 비규범적입니다. 과학적 지식은 현재의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에만 주된 관심이 있다.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옳은가 하는 규범적 문제는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유전공학이나 원자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과학적 발전만이 의미를 가질 뿐 그들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가 전혀 가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사회과학의 경우 연구자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논제의 선택이나 접근 방법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여성의 흡연 여부와 미혼모가 될 확률을 조사하는 연구자는 잠재의식 속에 이미 여성의 흡연에 반대한다는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이게 당부당 여부를 일단 떠나서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규범 체계 자체에 대해서 일단 과학적 지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좀 아시기 바라고요. 3번에 재생 가능해야 된다. 과학적 지식이란 그러한 지식이 획득된 방법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다른 사람이 그 지식의 습득 과정을 검토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과학에서 과학적 지식이란 절대적으로 재생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재생 가능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딱 진짜 요술방망이로 딱 쳐가지고 말이죠. 이게 갑자기 금은보화가 펑 생겼단 말이죠. 여기 있는 뭐 분필이 말이죠.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적 지식에서는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냐면 이게 분필이 다이아몬드로 변했다고 해서 일회성 이거 취급한다면 과학이 아니라는 얘기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뭔가 인터벤션이 주어졌을 때 이 분필을 누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게끔 말이죠. 그런 방법을 구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라는 거죠. 재생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재생, 그죠? 재생. 한 번 하고 끝나면, 그죠? 그게 뭐 요술방망이지, 그게 무슨 과학이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인공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그런 건 구현됐대요. 석탄을 굉장히 응축시켜가지고, 석탄은 싸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만드는 건데, 문제는 그 실험실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제 이제, 어떻습니까? 광산에서 캐는 다이아몬드보다 돈이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석탄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건 뭐 충분히 재생 가능합니다. 4번은 일반적이다. 일반화란 이론이 많은 현상과 다양한 상황에서 얼마나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검증 절차를 거친 일련의 이론이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또한 과학적 방법에서 일반성을 추구하는 것은 경험적 세계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토대로 추상적 이론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지식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과학에 비해 사회과학에서는 연구 대상의 성격이나 역사,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일반 이론을 정립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 맞습니다. 사회과학은 이런 것도 쉽지가 않죠. 그죠? 사회과학은 그래서 선생님 여기 준인과성이라고 보셔. 준자가 뭐예요? 영어로 이 코자이죠. 코자이. 그죠? 준한다 할 때 쓴 거죠. 인과관계도 어때요? 준인과적 관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고요. 예전에 이제 그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말이죠. 아니 사회과학도 과학을 표방했으면은 인과면 인과지 준인과는 뭐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의아해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회현상이 그런데 어떻게 자연현상처럼 정교하게 일치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애초에 힘든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면 사회현상은 과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사회과학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시도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은 그 과학적 방법으로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측면, 우리 삶에 굉장히 그걸 개량화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른 질적인 방법으로 보완하면 되는 문제지. 우리 일상, 사회현상, 우리 삶의 분야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상 부분에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시도들을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시도를 없을 못자 써서 아직 무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런 균형 잡힌 사고로 접근하는 걸 좀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